안녕하세요. 네. 아이돌이야? 저는 화폐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이거 실물 계속해. 김상황입니다. 다 실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네. 저는 실무 고급반 맡고 있는 김승현이라고 하고요. 그럼 저는 실무 기초반 맡고 있는 황현아입니다. 네, 뭘 이렇게 찢어대는지 진짜.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초록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크로마키가 같이 돼가지고 급하게 저도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제 옷은 아니라는 거 머리만 동동 떠다닐 네. 뻔했다가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네, 안 웃겼어. 아이씨. 잘라도 되겠다. 네, 어쨌든 뭐 23년도 34회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네, 뭐 초부터 제가 4기 스터디 들어오면서 그 1차 합격생 수를 보고서 제가 황현아 평가사한테 얘기했던 게 이거 난이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좀 빡빡하게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한 2,8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면은 실무가 조금 어렵진 않더라도 빡빡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1번이 개념 그냥 막 빡빡하게 주고, 그 다음에 2번이 좀 개념적인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3번에 특이한 거 내버리면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제가 그렇게 몇 번 강평 때 얘기를 했고 욕을 그렇게 얻어쳐먹어 가면서 일부러 어렵게 냈어요. 네. 잘했어. 그래서 근데 뭐 쉽게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 정말 노가다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제 실무 시험 응시 인원이 제일 많고 시험 끝나고 나면 이론 복귀 좀 빠지고 또 이론 복귀는 답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채점 부수가 적어지는데, 어쨌든 실무 꽈락률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수험생이 많을수록 채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고 하면 그렇죠. 맞지. 어차피 꽈락이면 채점자도 부담이 없어. 그치. 대충. 뭐 1점을 주나 39점을 주나 똑같은 거니까. 근데 40점 이상부터는 이제 변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순위가 때문에 매겨버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최근에 수험생들이 좀 늘긴 했지만 한동안 줄다가 늘었잖아요, 반등해서. 그래서 수험생이 줄면서 시험의 난이도도 상당히 떨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도 이 강의의 방향성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 올라가. 어게인 98 98? 98 98까지 가요? 똑같은 아니야. 어게인 한 2008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도 19회 정도 난이도까지. 그 정도 20회 초반 정도까지.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한동안 유지할 거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그나마 조금 하우패스 분들한테는 익숙한 문제들이 아마 나와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항상 새로우니까 시험장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익숙한 문제들이 나와서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긴 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작년 시험이 너무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그건 인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제 정신 좀 차렸다, 출제자들이. 그래서 그렇죠. 네. 1번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뭐 그리고 저기 운영사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티은행 본점 같은 것들도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임차자 구상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주택 재건축뿐만 아니라 뭐 재건축은 아니지만 오피스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좀 있었다. 사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황현아 평가사로 유사한 문제를 내긴 냈어요. 네. 오피스는 아니었는데 그 부동산? 비적법 이용 해가지고 최유 이용 미달되는 거 해서 이제 막 그 사례 찾는 것들을 제가 한번 요런 식의 문제는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아마 하우패스 계신 분들은 1번은 뭐 네, 푸는 데는 괜찮았을 텐데 좀 아무래도 시간이 시간이 문제죠. 배점을 네, 좀 받고 네. 뭐 사례 뭐 선정 기준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좀 풀다가 질리는 이거 끝나지 않아요. 네, 끝나지 계속 않을 것 같아요. 끝인가 했는데 또 있고 그런 거에서 조금 버겁긴 했겠지만 쟁점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은 이제 도정법상의 사업은 아니고 이게 이제 빈집법상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자체에서 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재건축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뭐 가로축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사실 또 지금은 한해 1년 정도 약간 뭐 좀 지나긴 했는데 그 시즌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지난 1년간 이제 뭐 감정평가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수요가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디테일한 쟁점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근데 이게 현업의 실무가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준 시점이나 이제 조합원 공유인 부분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주거환경 영향고 평점 준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버겁거나 아니면 뭐 예, 생소했을 수 있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조금 수험생분들에게 미안한 게 저희가 공적 특강을 하면서 사실 하도 그 공적 특강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죠. 김상욱 박사랑 저랑.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 작년에 엄청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제가 요거 두 개는 우선 약술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도 내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쉽네.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쉬워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푸는 거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3번은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중급 문제집에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간이타당성 분석에서 전방위 접근법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습관적으로 가치를 도출한 과정에서 이제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 간이타당성 분석은 임대료 자체를 가지고 그냥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판단하는 문제여서 할인율 주고 뭐 다 줬는데 할인을 하는 게 없어. 그렇지. 환원하는 것도 없어. 이 문제는 임대료만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간이타당성 분석을 떠올리셨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아니라면 좀 많이 힘드셨을 문제 같다. 떠오르기가 쉽지는 않아. 플러스에 있죠. 플러스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 김상욱 박사가 19년도에 처음 19년도가 아니고 19회 때 합격하고 열정 가득할 때 그때 이제 막 이거 문제를 막 냈어. 황연아보다 쪼리빌 때. 더 쪼려. 그치. 그때 우리 문제를 보면 막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때 이게 너무 나는 어려워가지고 잘 안 풀었었거든. 근데 야 그게 한 십몇 년 10년 묵히니까 문제로 나오네. 사골. 그게 신기하다. 진짜. 문제집이 빼라 그랬는데 안 뺐거든요. 끝까지. 끝까지 안 아니다. 맞아요. 4번은 자연재 가차라 공사비 보상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기서 득점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아는 문제니까 그쵸. 거의 만점 가까이 8점 이상 득점하는 걸 전략으로 했었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번 시험은 뭐 김승현 평가사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전략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시간은 무조건 부족했을 거고. 이걸 다 잘 풀려고 했으면 모자라서 못했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4번 1번 갔다가 4번 갔다가 3번에서 할인을 뭘 하지? 당황하고 대충 마무리하고 2번으로 가서 2번으로 가서 그냥 풀다가 나왔으면 근데 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스터디 팀원들은 다. 그러니까. 특히 4번도 보면은 제가 부채도로라는 개념을 좀 공적평가 그 특강 때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 유사하게 나와서 조금은 혼동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공사비를 보상해 준다는 뉘앙스의 문제였고. 이건 부채도로는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비슷한 내용은 나왔다. 뭐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1번부터 봅시다 그러면. 네. 저 이거 1번. 1번은 일단 특이하게 시상가격 조정을 30대, 40대, 30대, 30 이렇게 아예 비율을 줘버려가지고 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야 물음을 아예 6개로 쪼개가지고 줬기 때문에 뭐 흐름은 그냥 저대로 따라가시면 됐던 문제였고 이게 통으로 줬으면 그러면은 멘붕이었겠지, 조금 약간? 자료를 어디까지 하시 힘들었을 세부 텐데 물음을 안 줬으면 답답했을 것 같아. 물음을 줘서 일단은 전체 개요 잡는 거는 쉬웠을 것 같은데 문제를 물음을 보고 나서는 문제 괜찮겠다 하고 이제 넘겨서 계속 보면 자료가 엄청 많고 세부적인 기타 사항 같은 것들도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좀 챙기기는
쉽지는 않았던 문제였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겠는데 사례 선정 같은 경우에서는 꼭 선정 사유를 조금 적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뭐 표준지 이거 사례 이렇게 해놓고 가격만 내서는 좀 고득점 받기 힘들었을 것 같다. 맞아. 근데 이게 또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풀세트를 쓰다 보면은 이게 배점이 널널한 문제가 그쵸.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또 답안이 쭉 밀려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또 쓰다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라면은 선정 사유를 쓰는 때는 그냥 실질적으로 선정한 사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원론적인 내용을 아예 빼고 왜 선정했는지만 명확히 쓰고 이 문제는 계산은 완전히 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뒤에 쪽에 왜냐하면 제가 한 3페이지까지 딱 넘기다가 보면서 풀만한데 하다가 다음 페이지 보면서 오, 야 이거는 시험장에서 못 풀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 좀 김승현 평가사처럼 고수의 레벨에 가면 2번, 3번을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문제는 2, 3번을 3번이 못 거의 풀었으면 이거 다 맞춰야 돼. 1번에서라도 숫자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러면은 문제. 아예 꽈락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고수가 아니고 내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중간에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서 초반에는 조금 속도를 일부러 빼려고 조금 약간 뭉개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2번, 3번에서 조금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면 괜찮을 거는 같아. 그러니까 뭐 고수 감사해. 하지만 오히려 그 약간 좀 못하시는 분들 내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진짜 무너지는 느낌이 좀 날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이걸 내가 끝까지 다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풀고 명확하게 사례 선정만 딱딱 해주고 일단 그 부분에서 득점 포인트 잡아놓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뭐 근데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표준 선정, 그 학교 보정에서 사례 선정 이런 것들은 정말 쉬운 거기는 맞아. 별로 쟁점이 없었고 뭐 배점도 5점 와 짜다 짜 진짜 원가법이 원가법은- 너무 배점이 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짜고 5점 만에 답안 작성하기가 지금 힘들었는데 덜어낼 거 덜어내야지 저 배점은 좀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고사비에 와서도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예전에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우리도 변형해서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화된 건물인데 뭐 그 저기 타당성 문제 비슷한 아니 MPL 비슷하게 문제 나왔던 게 있어. 거기서도 일괄 거래됐는데 토지 면적 기준으로 이제 거래가 됐다. 이제 그래서 일괄 거사비를 쓰면서 토지 면적 비교 기준했던 MPL 문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런 형식으로 내서 그래도 일괄 거사비에서도 뭐 선정도 선정이지만 시점 수정치 그쵸. 시점 토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 비교, 집값 오피스도 같이 자본 수익률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집값 변동률을 썼었어야 되는 거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면적 비교도 토지 기준으로 좀 해줬어야 되는 것들. 그런 거를 조금 다 하나 챙길 게 조금 그래도 중간중간 많이 있었어가지고 힘들어. 길 잃기 쉬웠을 것 같아요. 물론 3번에 이제 수익환원법 가서도 직접으로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또 대상의 계약 임대료를 쓸 거냐 사례 임대료를 써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고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출제자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실무적으로는 현업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냥 계약 임대료 쓰라고 하거든. 그치.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목차를 던지는 게 시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차를 던지는 게 차라리 대상 임료 얼마고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해가지고 유사한 사례 뽑아서 그냥 적정성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좀 더 우리 현업에 부합하는 답안지 작성이죠 사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수업 목적상 이제 황현아 평가사 예시 답안에 일단은 뭐 이론적으로 대상의 그렇죠. 네. 임대료는 과거에 체결된 계속 임대료라 보고 뭐 현행 계약된 임대료긴 하지만 계약 체결 자체가 옛날에 했던 계속 임대료 보고 또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례를 선정했고 뭐 사례 선정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사례 뭐 뭐 명확했어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음 4번이 또 단독적인 배점을 5점을 줬어. 시장 조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4대 3대 3의 비율을 주긴 했지만 그래서 그것만 딱 썼으면은 원하는 답은 아니었을 것 같고 5점에 100점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물건 같은 거는 지금 최유효 이용이 미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상가액 자체도
개별 물건 기준 상시상가액이 제일 높게 선정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걔 같은 경우는 최유 이용 상정하고 개별 물건 기준 합산액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릉 4번에서는 충분히 기술해서 있는 배점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숫자 4대 3대 3으로 해가지고 나온 이 590억 이거는 배점 자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아봤자 그쵸. 2점, 1점, 그쵸. 2점. 아예 줘버렸기 왜냐면 때문에. 앞에서 먼저 다시상가액에 대한 숫자에 대한 채점을 했는데 결정해서 숫자 가지고 다시 배점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지나간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쓰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 원가, 거래, 수익, 가격 다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배점해서 결정하면은 4대3. 그게 한 5점 정도 쓸 수 그렇죠. 있거든요. 목차 자체로는 5점은 배점이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개별 개별 물건의 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시해 주는 게 좋거든요. 사실 이것도 이제 자꾸 괜히 자랑하게 되는데 내가 최유 이용 분석하면서 그거 할 때 문제로 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 개별 물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써서 갔었어야 되지 않냐.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릉 5번은 뭐 정말 그냥 기본적인 여러분의 꿈을 펼쳐야죠. 그건데 네. 딱 이제 지랄 같은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 환원율, 재미도 환원율을 할인율에서 0.5% 까라고 줬는데 이거 자체 문제 분석 잘못하면은 환원율 기본 환원율에서 빨리 해다 보니까 그거 실수. 보통 이제 환원율을 기준해가지고 그치.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얘는 지금 할인율 기준에서 줬기 때문에 빨리 보다 보면은 그냥 0.05 빼면 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제자도 좀 너무했던 게 그냥 심플하게 그 최종 환원율하고 그냥 기초 환원율하고 똑같다 그냥 하면 되지. 내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할인율과 실제로 최종 환원율하고의 관계가 없다. 그 양자는 사실 기출 환원율하고 할인율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역전을 일부러 내신 것 같거든.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다 제시하려고 했어. 숫자를 생략할까봐. 그치. 그걸 다 쓰라 했고 또 한가 개수도 또 줬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각지셨어. 근데 그거 현금 흐름표를 다 작성 안 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깔겨. 그래요. 좀 그래요. 어차피 다 맞추지도 못할 것 같은데 숫자를. 어차피 이미 DCF가 나오는 순간 끝난 거야. 이제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면 굳이 뭐 힘들게 그냥. 그리고 이제 생각할 거 하고 가야죠. 그리고 물은 6번에 가서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어쨌든 계량거래 재고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 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할당된 가치를 산정할 때 건축비를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는 그런 경우가 참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참사가 좀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있었지. 있었지 그런 경우가. 근데 어쨌든 채유 이용 미달 부분의 가치를 구할 때 현황에 할당되는 가치, 현황 할당되는 가치하고 현황의 가치를 비교해서 가야 될 것 같고 뭐 이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의 수험생들이 좀 미스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계량물의 최고 최선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뭐 검토 의견을 간기해 주는 것도 약간 득점의 포인트 1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현황 이용을 전제한 가치하고 철거 신축을 전제한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철거 후에 신축하는 것이 최유 이용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밝혀주는 것이 출제자 또는 채점자를 좀 감동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감동 포인트. 그렇죠. 얘는 출제자가 항상 감동을 원합니다. 이거야 이제, 내가 원하던 이거야. 이거야. 이제 그가 왔습니다. 2번. 이거는 무릉 일본에서는 사실은 기준 시점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기준 시점을 뭐 밝혀줘야 되는데 사실 문제상에서는 기준 시점을 딱히 안 집어도 그냥 시점, 문제는 슬슬 풀리게 돼 있어요. 시점 수정치를 줬기 때문에 그냥. 근데 일단은 막 좀 약간 일단 당황을 하니까 기준 시점이 안 잡히니까 뭐 좀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23년 5월 15일 그 통지일로 돼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자산에서는 쟁점은 아까 잘렸겠지만 거래사를 3번을 쓰느냐 4번을 쓰느냐의 쟁점이죠. 가장 큰 쟁점이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거를 의도하고 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 때 도정법을 보잖아요. 근데 물건이 지금 총 12개의 물건이 있고 조합원은 16명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조합원은 12명이거든요. 실질적인 조합원이라기보다도 공유자에게는 어쨌든 물건 하나만 입주권 하나만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공유 지분별로 다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의 물건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연번이 1번, 2번, 2번, 3번, 4번, 그쵸. 5번, 6번, 6번 이렇게 나오니까 그 연번으로만 평가를 해야지 9번까지 2-1, 2-1, 2-1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9번까지 고려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6개의 물건으로 보면은 페이지 17페이지에서 그 주거환경 지수 판단이 조금 애매해져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 뭐 이걸 노리고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자기는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좀 포인트 있을 것 같고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을 쓰느냐 4번을 쓰느냐의 문제인데, 보면은 우리가 대지권의 면적은 상대적인 비율이냐 절대적인 면적이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다 절대적인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10평을 가지고 있는데 막 이놈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보다도 전유 면적당 대지권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게 대지권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집합건물 강의를 하면서 전용률뿐만 아니라 이제 규모 지수 안에서 이제 대지권 비율 같은 걸 많이 강조해 왔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재건축 관련된 문제라면 사실 집합건물에서는 대지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상 현업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 왜냐면 물건의 특징상으로 보면은 4번이 좀 더 가까워요. 사실 본권하고. 오히려 그 추진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미실현 개발이익이 반영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실현된 개발이익은 반영해서 평가해도 돼요. 균형성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게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더 유사성이 있어서 추진이 구성됐다 이것 때문에 제외 사유로 배제는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요건은 다 이게 더 나아. 4번이 더 나은데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대지권 비율도 있고 절대적인 대지권 크기도 작아. 네. 그러다 보니까 3번을 선택하라고 문제에서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번 선택하면 안 돼요? 아니야, 3번이다. 나머지는 다 보정하면 되고 그 이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 추진이 설립됐다는 것을 어떤 사전 개입처럼 그럴 수 생각하고 있죠. 배제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이유 때문에 3번을 선택하는 게,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3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별로 구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집합 건물이 여러 개 호수인 거에 대해서는 기출 강의할 때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2년 전에 기출 문제에서도 5개의 집합 건물이 나와서 이게 답안 작성이 엄청 수험생들이 힘들죠. 근데 평가사들은 엑셀을 쓰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그래서 반드시 이제 테이블을 그려라라고, 테이블을 활용해가지고 계단계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지 않으면 절대 못 푼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테이블을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거 그냥 쭉 풀어서 하면은 이거는 뭐 수가 없어. 잃어버려. 잘못하면은 잘못하다가 이제 2-1번 문제 풀다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12개를 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외부 요인도 이게 예전에 나왔던 형식이긴 한데 그 평점이 아니죠. 지금 평점이 아니라 비교 7을 준 이게 7을 준 거니까 그냥 그대로 1.05를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실무적인 건데, 이거는 그 17페이지에 있는 주거 환경 영향 지수 1조 조망 소음 사생활, 이거 얘 4개를 곱한 게 주거 환경 영향 지수예요.
이 4개를 곱한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다 곱했을까 얘를 봐. 5개를 다 곱해가지고 냈을까 봐. 많이 하셨을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건 안 본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요게 이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건데 이 주거환경 영향지수는 사실 맨 끝에 것만 쓰라고 편하게 준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이 2번 문제를 내신 분이 욕심은 되게 많으셨던 거예요. 자기가 가져왔던 처음에 문제는 더 많은 걸 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좀 욕심을 많이 중간에 줄이는 과정에서 좀 줄이던 흔적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뭐 이거는 나중에 기출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얘기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18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늘 비례율 산정할 때는 종우자산의 가액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2개를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욕심이 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비례율 산정하실 때는 그냥 110억을 그냥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113억을 그냥 쓸 수밖에 없게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사실은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굳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조건이 안 주어졌어요. 어디가 그래서 뭔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오류가 계속 17회 때 나왔던 오류가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각주 처리하고 넘어가셨으면은 아 내가 그거 못 봤다 하시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취재위원분도. 그래서 어쨌든 물음 2번에서 그러니까 물음 1번에서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된다 하면은 진짜 간기해서 그냥 원칙적인 평가 방식들만 목차로 쭉 따라서 쓰면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물음 위에 와가지고 이제 비례를 하는 산식부터 이런 것들 좀 쓰고 물음 3번에서 좀 많이 배웠던 근데 사실 뭐 우리 학원은 정비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종전자산 평가, 정보자산 평가의 유의점들은 배점을 좀 확보해서 쓰면은. 그때 제가 예시답안에 넣어드린 거 그냥 다 썼어요. 그냥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 사실 뭐 쉽게 접근하려고 하면 기준시점 몰라서 문제긴 한데 기준시점 문제, 시장가치, 기준가치 관련, 뭐 그다음에 조건 평가 여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쓰는 뭐 종류 똑같잖아. 상대적인 가치 균형 이런 것 좀 언급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종자산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 자체가 이제 원가법을 고려해서 원가성 고려해서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녹이면 그게 근데 좀 요번에는 좀 특이한 게 내년에도 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은 실무에서도 정비 사업을 좀 나왔지만 이론에서도 30점짜리가 크게 나왔더라고요. 특집이. 저 사실은 실무에서 특집이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저희 수업 들으신 김상평가사랑 제 수업 확인학과 요 수업을 계속 탄 사람들은 아마 잘 쓰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택집이 나오면 용적률, 지역요인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특집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기준가치가 항상 문제가 되죠. 네, 기준가치랑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제 자료나 김상평가사 자료에 다 있으니까 어쨌든 좀 내년에도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서. 찍었어? 내년에 특집이 나오는 거야? 오. 나 이론 맞췄잖아요. 30분짜리. 맨날 맞추는 걸 뭐. 맨날 이론 맨날 이론 강사 이론. 이론 팀장 할까봐. 이래. 문제 3번은 이제 간이사상 분석. 그래서 이거는 10년 만에 나왔다. 10년을 나온. 이게 나왔어. 상견진이야. 그래서 어쨌든 투자 금액 대비했을 때 최소한의 시장에서 임대료 이 정도 받쳐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흐름 자체는 투자 금액을 구하고 할인율을 7% 줬는데 사실상 할인율을 우리가 이제 쓴다고 했을 때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율을 쓰니까 그럼 할인율 7%를 요구 수익률로 보고 그럼 그걸 곱했을 때 투자 금액 요구 수익률 곱했을 때는 개발 가능 임대료라고 표현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최소 요구 임대료라고 해요. 요 정도 임대료가 나와야 시장이 좀 나와야 이 사업이 된다. 그래서 최소 요구 임대료 먼저 구한 다음에 이제 시장 임대료로 검토하는 건데 물음을 잘 보시면 이게 이 문제 물음 1번에서 제가 써놨는데 개발이 가능한 임대료를 구하고라고 하고 있어. 개발이 가능한 임대료를 구하고 의사결정하라고 하는데 그럼 시장의 임대료, 시장 자료에서 그 임대료 구해서 그게 개발 가능 임대료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못 가는 거지. 그치 막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래서 개발 가능 임대료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토지 건축비, 건물 건축 토지 매입비, 건축비하고 투자 금액으로 결정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수 있다. 나머지 시장 임대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는데 뭐 최소한 뭐 어쨌든 시장 임대를 구했겠지. 거기에 배점 할당된 배점은 득점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착수 시기 골 때려요. 결국은 지금 문제 주고 있는 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임대료는 상승하니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 구해 보면 최소 요구 임대료를 넘어가는 시점이 3년 후이고 이제 36개월인데 또 그냥 36개월 하지 9개월 9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제 36개월 되는 시점에서 임대 개시를 하면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가는 시점은 요 9개월 앞이다. 그러면 이제 27개월 이후에 하면 된다. 이제 요게 정답이 됩니다. 제 생각인데 문제 3번 내신 분은 그 요즘 시장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기다려라. 기다려라. 스테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숲을 보고 이 문제를 만약에 접근했다라면은 무릎1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로 가고 무릎2에서는 몇 년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디테일하게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접근은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게 그래도 이제 좀 문제가 다행인 게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어렵게 냈으면 개발 가능한 시기 이런 것들을 MR로 냈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출장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야 강사님.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자체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사실 기존의 타당성 틀에서 벗어나서 좀 특이한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까지도 다 반영해주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3번은 굉장히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취재원 분들이 작년하고 굉장히 달라졌어요. 완전 좀 달라졌어요. 굉장히 롤이 달라져서. 문제 4번은 뭐 잔여지 가치 하락분하고 공사비 보상액인데 뭐 김수현 평가사가 출제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문제집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냈던 문제들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부담을 하는 걸 전제했을 때고 요거는 사업 시행자 자기 공사를 해준다는 건 아니고 공사비를 더해가지고 잔여지 보상액을 구하는 건데 이제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렵지 않고 다만 이제 73조 1항 단서 사업 시행자는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잔여지 가격보다 잔여지 가치하락분 플러스 공사비가 더 넘어가면 크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다는데 이게 결정을 매수하는 걸로 단정지어서는 안 되죠. 어차피 사업 시행자 매수할 수 있다는 거고 사업 시행자가 매수하고 싶어도 토지 소유자가 안 판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종이직에서 그 직접 구매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직접 필요해서 구매한다는 게 아니라 매수가액으로 던져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사실. 그리고 이제 요 문제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잔여지 손실 보상 기준을 기술하고라고 하고 있는데 자칫 평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행규칙 32조에서는 평가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요구한 것 같지가 않고 잔여지 손실보상 기준에서 73조하고 74조의 대원칙들을 좀 기술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잔여지는 나오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금액 자체나 뭐 문제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게 엮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이론적 약수를 조금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근데 잔여지의 약수는 풀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외우라고 했거든. 그것도 했어? 나도 했어. 잘했어. 내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네. 막 이래. 잔여지는 되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많이 강조를 이 했죠. 문제는 8점 정도까지도 득점을 하셔야 되는 문제 같아요. 이게 여기서 득점을 하고 3번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 가져가기 힘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한 6점 정도, 3점에서 6점 정도.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사실은 2번은 의외로 1번을 맞추면, 그러니까 물음 1번을 맞추면 괜찮았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배점을 보면 생각보다 커요. 20점이나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그냥 물음 1번에 조금 충실하면은 그래도 좀
점수 가져가는데 문제는 없었을 것 뭐 같은데. 스테이트 법적인 것들을 놓치더라도 어쨌든 구분 건물을 평가를 그쵸, 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보면은- 좀 잘 따라가셨으면. 보면은 문제 1번에서 내가 멘탈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2번으로 넘어갔느냐가 이 시험에서 올해 시험에서는 좀 제가 보기에 최대 관건이 뭐 아니었을까. 진짜 1번 풀다가 질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확히 풀다 보면은 1번에서 진짜 완전히 그죠. 뭐 골로 갈 수도 있는데 김승현 평가사 예언대로 1번에서 뭐 숫자를 많이 버리진 못하고 뭐 DCF 정도 가서까지 버리고 조금 버리긴 어, 저라면 못하니까 그 조금 버렸을 것 정도 같아요. 했으면 1번에서 한 50% 득점, 20점 정도 득점해두고 4번에서 8점 정도 득점하면 이제 28점이고 12점. 어,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3번에서 한 40% 아니면 30% 정도 그럼 8점, 6점 6에서 8점 정도.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이제 2번에서 메꿔야 되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식의 문제 말고 그냥 문제 조금 평이한 작년 같은 문제가 나와 그런 문제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순위권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 문제 쟁점들의 구성보다는 저는 이번 시험이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무 시험에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당락을 제일 먼저 가른다. 예,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대충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 그냥 저는 그의 시험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간에는 사실 전략이 필요 없고 의미 없는. 1번부터 4번까지 쭉 풀었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1번은 보면 단가까지 맞추고 싶거든. 욕심이 나는 문제예요. 욕심나지. 그 실제로.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좀 호흡 조절을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득점할 거 버릴 거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그 1차 문제를 풀 때 민법 문제를 푸는데 1번 회계학 문제를 푸는데 1번부터 40번까지 순서대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꽈락이 나는 거랑 비슷한.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걸 본다면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계속 전략을 수립해서 스터디에서 시험 볼 때마다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내가 있는 이 조그마한 자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문제 분석 전략, 답안 작성 전략에 대한 연습이 진짜 필요한 시기가 다시 왔다. 사실 그러려고 스터디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지껏 스터디가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갔어요. 이상하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약간 좀 그런 쪽으로 가서 어쨌든 뭐 네. 고생 많으셨고 많은 분들의 합격 소식을 들었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실무만 하고 나서도 저는 날씨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고. 사람도 막 이렇게 더 우울해졌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